제가 1월, 2월에 정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그냥 넘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다른 설교를 금요일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아니지 않냐? 유혹인가요? 아니면 좋은 생각인가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열심히 일주일에 설교 2편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투표하셨습니까? 지금 보면 40% 보통 투표율을 따져보면 40% 정도는 투표를 사전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사전 투표는 주말이 끼어 있지 않아서 좀 낮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 같고요. 이제 내일 모레 본 투표가 진행이 되고 몇 시간 후면 투표가 끝나고 몇 시간 후면 거의 연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던 우리 정치의 격변이 이제 어떤 면에서 한 단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진행되겠죠.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끝나야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3개월 만에 아니 6개월 만에 그야말로 반년이 지나갔어요. 어느 세월에 6개월 만에 이제 1단계가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 뭐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또는 혹시 여러분이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때 정치인들 보면 그놈이 그놈이지 않냐.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인용한 겁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런 무슨 맥락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인용한 겁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정치인이 되든 뭔 상관이 있냐. 어차피 다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그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보면 그런데 동의하는 마음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놈이 그놈인 것 같다. 바꿔놔도 또 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널리 회자가 되는 거겠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뭐 이게 적합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의사가 다 똑같은가요? 그 놈은 아니죠. 그 의사가 그 의사예요? 근데 왜 서울에 있는 메이저 병원에 그렇게 열심히 오죠?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똑같이 의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증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 안 해요. 미세한 차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은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시면 남편이나 아내를 택할 때 아유 그놈이어서 아무나 잡고 결혼합니까? 네? 그랬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나요? 심사숙고하죠. 여러분 교회 리더 목사를 그놈이니까 아무나 목사 세워도 될까요? 예. 회사 사장은 아무나 해도 됩니까? 그놈이지 뭐. 그 뭐 사장 역할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런가? 라는 의문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2명의 왕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쭉 이게 한 번에도 나와야 되는데 다 못 나왔군요. 제가 이 얘기를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2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왕은 요시야예요.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여기 15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보면 15절의 후반부 보면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이게 그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지금 이 왕은 좀 여호야김이라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뭐냐면 법과 정의를 실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6절 보면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었다. 그래서 잘 살았다. 그리고 그걸 결론적으로 그게 나를 아는 그런 일들이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잘 했다라는 얘기죠.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법과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15절 맨 끝에 보면 그때 그가 어떻게 됐다? 형통했다. 왕이 형통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16절에 또 이게 보면 16절에 잘 살게 되었다. 잘 살지 않았느냐. 그렇죠? 16절 중간쯤에 나오죠. 한마디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멈추고 요시야가 다시 부흥기를 이끌었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11년 동안 통치를 해요. 자, 그의 통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자, 여기 보면 여기 어떻게 돼요?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냐? 이런 것만 골라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성경에 그 정반대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뭐 뻔한 거죠. 이게 요 결과 나옵니다. 요거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동 요시야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 와, 이거 엄청난 저주죠. 네가 이런 대우를 받게 될 거다. 국민들이 너를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거네.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11년 동안 했던 건 11년 끝나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부흥을 일으켰던 그 나라가 10년 만에 그냥 초토화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세우는 거는 오래 걸리는데 무너뜨리는 거는 순간이다.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요. 이 당시는 특별히 또 왕정 시대였으니까 왕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대통령제니까 민주주의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까요? 아니죠. 이번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왕? 바로 이 시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때와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우리 봤잖아요. 진짜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요. 굉장하죠. 이거를 또 보면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지금 요즘 미국을 보면 이게 미국이 지금 왕정 시대인가 싶어요. 대통령이 그냥 뭐 다 초토화 시켜버리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이게 그 권한이 될까? 대통령 혼자 뭔가 명령한다고 될까? 어떤 한 대학의 보조금을 수십조를 끊는 게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미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이제 계속 소송전이 벌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갈 거라 그러는데 지금 예상은 어떻게 되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 거다. 보수 세력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이건 사법 시스템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데올로기 지형에 따라 결정하는 거지 정의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피장파장 똑같네. 근데 그게 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든 그놈이 그놈인가요? 우리 성경에서 봤듯이 요 구절에서 보면 절대 아니죠.
그 아버지 요시야 시대에 정말 좋은 나라를 일궜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왕이 바뀌자마자 나라가 초토화돼 버립니다. 10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올해 국가 예산이 얼마예요? 이것도 좀 예전에 또 논란이 됐었던 건데 650조 정도 되나요? 지금 정확히 잘 모르죠. 그 정도 돼요. 670조. 저도 이제 막 찾아봤는데 작년에 650조가 넘었고요. 올해 670조가 넘었더라고요. 감이 안 오죠. 동그라미가 도대체 몇 개예요? 670조면은. 최종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 가정 예산 얼마예요? 네? 1억대요? 이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가정 경제가. 그렇죠? 1억도 큰데 이게 몇 배입니까? 이거 계산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벌써 2년 됐나요? 과학기술 예산 확 깎아버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게 아무나 대통령이 돼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놈이 그놈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면 엄청나게 큰 일인데 거기에서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작은 차이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스케일이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그놈은 그놈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도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갔고요. 좀 요즘 뭐 K컬처가 그렇게 난리라고 그래요. 거의 요즘 뭐 코리아 K 이게 뭐 대세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또 다른 쪽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뉴스를 요즘 많이 보게 될 텐데 지금 미국 트럼프에서 시작된 이 무역 분쟁, 관세 분쟁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우리나라 그 해결할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거의 제로가 될 거다. 주요 그 경제 대국 중에서 가장 최하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IMF 때를 빼고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되지만 요거를 전 세계가 주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다른 지금 긴장 관계에 있는 다른 분쟁 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승전하는 식으로 종전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지금 동부 유럽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력으로 일단 전쟁을 벌여서 점령하고 나면 깃발을 꽂으면 된다라는 사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국제뉴스 쭉 보다 보면 제일 긴장하는 나라는 폴란드라고요. 못 들어봤죠? 폴란드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가 무력으로 뭔가를 지금 그 다음 타겟이 어디가 될까요? 중국과 대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이 예상한 거는 6.25 전쟁 이전 상황과 지금 굉장히 유사해질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아주 큰 뉴스가 됐던 게 미군 재배치 문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나왔다가 또 여기서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이거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1950년 이전에 1948년, 49년과 좀 유사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도자의 영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정반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도 안 됩니다. 세상에 최선만 선택하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나요? 다시 또 결혼하신 분. 최선의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셨어요? 네? 최선이었어요, 진짜? 여러분 다른 남자 여자를 이렇게 봤던 적 없어요? 저 사람이면 더 좋았을 걸 뭐 혹시. 근데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시면 최선이었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죠? 여러분 다 최선을 선택하나요? 아니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 아니면 차차선. 근데 어떨 때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그때도 그냥 포기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뭔가 어떻게 해서 최악은 좀 피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왜요? 그거보다 이게 나으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늘 최선만 추구하지 않아요. 최악이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나은 쪽으로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정치에서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최악, 차악, 뭐 이게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최악과 차악은 다릅니다, 분명히.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똑같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정치를 좀 보면, 여러분 혹시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근데 이게 좀 유명해지면요, 삶이 참 피곤해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유명해지면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도 잘 못 가지 않겠어요? 가면 뭐 사람들 그러니까 연예인이 그냥 푹 눌러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뭐 또 요즘은 또 막 드러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삶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그 언론이 이제는 그 보통 레거시 언론이나 옛날 뭐 KBS, MBC 이런 언론이 아니라 개인 사적인 언론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지금은 신문사가 몇 개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눈 뜨고 나면 새로운 신문사가 생기고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공인이라고 딱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까발려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뉴스거리가 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좋은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미담을 듣고 싶은데 미담은 거의 없습니다. 악담만 남아요. 거의 악담만 남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구를 하나 딱 세워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한 달 동안 파보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삶 아마 끝날 겁니다. 미담 거의 몇 개 안 나올 거고요. 그 사람이 했던 말, 잘못한 행동, 뭐 이거 그냥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왜곡되고 확장되고 과장되고 이렇게 이제 가게 돼요. 원래 말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그 현장, 그 무대에 올라와 있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잘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세상을 보면 이게 안 좋은 쪽으로 확대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죽일 놈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나쁜 거로만 똘똘 뭉쳐 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요,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잘할 때도 있고요,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이놈은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할 때가 있어라는 거지 이 사람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나쁘다?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도 집에 가서 자기 가정에게는 정말 충실하고 잘하고 애정을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이면을 보면 정말 나쁜 놈이지만 이면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냥 다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는 좋은 모습 보이지만 어떨 때는 아니거든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다 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얼굴 내놓고 밖에 다닐 수가 없거든요. 정치인들을 최악, 차악 똑같다. 이거는 이런 차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치 냉소주의를 부추기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또는 약간 소수파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악 차악만 나 있다 그래서 내가 투표를 안 하면 그러면 이게 투표가 무효가 됩니까? 그래서 아무도 선출이 안 되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누군가 선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그놈이 그놈이야. 최악은 차악다. 난 이래서 싫어서 나 안 할래. 그래도 누군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죠. 그러면 더 나은 선택은 뭐예요? 그나마 그 사람들 중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나마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치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다 썩었다, 나쁘다, 뭐 최악이다 이런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인생, 세상이 그런 식으로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지도자가 됐다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유토피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도 장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만능일까요? 슈퍼맨일까요? 그럴 리가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지하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아도 아니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잘못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잘못하면 비판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지지할 땐 늘 비판적 지지입니다. 맹목적, 전폭적 지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늘 비판적 지지예요. 물론 선거 국면에서는 비판이라는 요소를 좀 내려놓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것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가 당선이 됐다? 그때는 비판적 지지라는 게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어요. 또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해서 막 다 거부하는 이런 쪽도 피하지만 이 사람이 오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 잘 알죠? 후보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는 과거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걸 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셨나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들, 어떤 일들을 했던 것들 요거를 보면서 나는 이 후보자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그 후보자가 속한 정치 세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요. 일본보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게 돼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됐죠. 그렇죠? 근데 정부 혼자 국정을 운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듣죠. 뭐예요? 정부 하면 그 다음에 따라 붙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정부 여당. 그렇죠. 여당은 뭐예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에요. 정부 여당이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여당. 그래서 거기에 또 당정협의회 들어보셨죠? 거기서 그 당은 어느 당이에요? 대통령이 속한 당이에요. 당정협의회. 그래서 원래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대통령 혼자 하는 것만 아니라 그가 속한 정당과 더불어서 함께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일단 내각을 구성할 때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장관의 이런 쪽에 갈 확률이 거의 절반 정도는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봤죠. 어떤 겁니까? 국회에서 뭔가 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냈어요. 근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재요구를 하죠.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달라.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과된 게 있나요? 거의 없어요. 왜요?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이 모조리 반대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이 한 몸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요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통령과 정당은 별개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은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영향을 또 받고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1번보다 2번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공약이죠. 그죠? 선거 때마다 공약을 막 쏟아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많이 발표하고 여러분 그 공보물 받아봤습니까? 투표 공보물 보면 거기 보면 다 이게 있죠. 후보자들이 거의 뭐 공약들이 막 써 있어요. 열심히 혹시 보셨어요? 어떤 공약을 막 내세웠는지? 공약을 잘 지키던가요? 공약이에요, 공약이에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과거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공약을 내세웠던 것에 그걸 이행하는 비율이 거의 20%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공약을 보면 다 멋있어. 그렇죠? 누가 돼도 우리나라는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공약이 두 번째 공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의미가 없는 게 공약이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물론 거기에도 쭉 보면 첫 번째, 그 후보자의 사상과 가치관이 담겨 있기도 해요. 그 공약 속에. 그거를 캐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걸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것보다는 이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어느 쪽일까 요거를 공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2, 3번을 보면 제일 비중이 낮은 것이 저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든 이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되는 것들이에요. 후보자, 자질, 그가 속한 정치 세력, 그가 내세운 공약들. 요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항상 이런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선거는 그 선거가 치러질 때의 상황이 있어요. 1970년대 선거와 지금 선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 변수를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2025년의 대통령 선거. 원래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될 때인가요? 아니죠. 원래 대통령 선거는 언제 해야 됩니까? 2년 후죠. 그렇죠? 22년에 됐으니까 27년. 그럼 2년 당겨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선거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걸 조기 대선이라고 그런 거죠.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한자를 열심히 또 찾아서 쓴 겁니다. 일찍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다. 정상적인 것보다 2년 정도 일찍 치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25년도 대선의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 지금 조기 대선을 하게 됐죠?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이죠. 파면됐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거죠. 파면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빈자를 내둘 수가 없으니까 2달 안에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야 될 선거를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파면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거 비용이 얼마나 들까 국가적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선거운동 뭐 하느라 좀 국민 분열되고 다 피곤하고 여러분 늘 일상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고 또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발 그 관세 정책 이것 지금 대응 전혀 못하고 있죠. 경제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 컨트롤 타워 거의 없죠. 막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6개월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그 전 대통령 때문이잖아요. 그죠? 어떻든 그가 파면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공적으로 넌 잘못했어. 넌 대통령 자격이 없어. 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그 이슈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당연히 그 전 대통령,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과 그가 속한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 그 다음에 안 해도 될 국가 위기를 초래했잖아요. 대통령 혼자에 아니에요. 그가 속한 정당과 함께요. 당정협의회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선거가 지금 치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와 함께 국정원에 가담했던 세력들은 지금 반성하고 사과하고 쭈그러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적으로도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피해를 입었어. 지금 전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사과도 안 해. 뭐 배상 보상 뭐 이런 것도 안 해. 그래서 더 떳떳하게 또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면서 그러면 괜찮겠어요? 이게 더 2차 가해예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과를 안 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어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지금 민주당 쪽이나 국힘당 쪽이나 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게 지방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뭐든 간에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유가 있겠죠. 국회의원이 뭔가 부정을 저질러서 파면되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거나 기초의원은 뭐 이럴 때는 그 자가 속한 정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 얘기를 양 정당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 했어요. 안 지켰어요. 한두 번 정도 지켰어요. 거의 안 지켰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최근에 작년에 그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우리 후보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쫓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지켰어요. 지금까지 거의 안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 정치 집단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진짜 깨끗하게 이건 분명히 우리 당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 당이 후보를 냈고요. 그 당이 같이 선거운동을 했고요. 그 당선됐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당 세력 사람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한 거잖아요. 책임져야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책임지겠습니다. 이번엔 후보를 안 내겠습니다. 다음번을 또 우리가 좋은 사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플러스 되지 않겠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게 보면 되게 이제 물론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은 제외하고요. 거의 박빙이 있는 지역에서 그런 기존 현역이 문제가 있어 탈락해서 다시 후보를 내서 이 사람이 당선된 경우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너희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결과도 그렇게 나온다면 사전에 깨끗하게 이거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딱 한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점수를 더 주지 않겠어요? 그래 너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책임을 져라. 근데 그 다음에 잘하는 모습 내가 볼게. 그러면 한 번 표를 안 주면 영원히 주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다음번에 또 얼마든지 표를 줄 수 있잖아요. 이걸 길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점점 시궁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다 그 얘기를 했다라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국힘당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로 진정성이 거의 없는 말로 우리가 뭐 그 계엄 사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해서 근데 뒤에 가서 또 아닌 것처럼 또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 시스템 전체를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국민이 피곤해지고 전 국민이 또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 뭐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21대 대선의 아주 상황적 기준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개인적 관계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개인적 관계에서도 사과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다시는 관계를 맺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정치에서는 그런 사람들 또 찍어주고 그러나요? 책임도 안 지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몇 가지 법안들이 계속 올라왔다가 무산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이 법안들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귀책 사유 있는 정당은 후보자 낼 수 없다. 이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안 된다면 법으로라도 강제해서라도 만들어 놔야 책임을 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대 양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과거에 잘못한 행동을 계속 했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풀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죠. 지금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상황이면 전쟁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겠죠. 경제적 위기 상황이면 경제를 잘 풀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더 점수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이 위기는 굉장히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 총체적 위기를 정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 이거는 그냥 뭐 각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이거를 중요한 변수로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게 상황적 기준입니다. 아까 일반적 기준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이제 상황적 기준입니다. 자, 요거에서 이제 요거까지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후보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연 설명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자마다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때 단일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합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단 한 가지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나의 생각과 같은 사람만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보지도 않아요. 이게 단일 기준이에요. 복합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단일 기준의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지금 수십 년 동안 나타난 게 낙태, 동성애, 그렇죠? 이게 거의 단일 기준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단일 기준을 적용해봤던 게 뭐였을까요? 빨갱이, 종북이에요. 그죠? 이게 단일 기준이에요, 그냥. 다른 거 거의 고려할 거 없어요. 저놈은 빨갱이 끝. 저 사람이 경제로 더 상관없어. 빨갱이 끝. 이게 단일 기준이에요. 다른 거 고려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보수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방식이에요. 동성애 지지에 반대해. 나는 그것 때문에 표를 줄 거야. 이게 단일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뭐 전쟁을 일으키는지 뭐 약자를 어떻게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어.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재산, 그게 가장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사는 집의 집값을 올려주느냐, 이게 그냥 유일한 기준일 수 있어요.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수천 명을 죽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내 집값만 올라가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단일 기준입니다. 생각한다 보면 참 단일 기준은 참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까도 계속 제가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모든 면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거 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다양한 직무를 한다면 다양한 직무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든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가치야라고 생각한다면 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내가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단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까? 복합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까? 단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 기준이 적합한 걸까?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 기준일까? 아니면 복합 기준 한다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들을 중요하게 여길까?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렇게 정밀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나한테 중요한 거는 뭐가 있지? 보통 이제 내면적으로 덜 수학적으로 대충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혹시 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도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아요.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길까?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곁드는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정치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저는 목사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떻든 굉장히 중요한 원칙, 원리를 이야기하는 걸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듣겠죠. 그렇죠? 목사님은 어디 편향적이야. 저 얘기에 숨어있는 뜻은 이거야. 이건 숨어있는 뜻은 여러분 각자 해결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막 추정을 할 텐데 제가 거의 그런 거는 이제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드러날 수도 있어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상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지향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권, 생태, 정의, 여성의 권리, 장애자, 성소수자 뭐 이런 어떤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과 정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설령 그 세력이 1%의 지지를 못 받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이 정당, 이 후보자를 지지한다. 그에게 표를 줄 거야. 이게 이제 이상론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좀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있고요. 지금도 그런 후보자가 나와 있고요. 어떻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론이에요. 이 이상론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세우는 가치를 반박하기가 어렵거든요. 누가 그 인권을 증진해야 된다. 이거 누가 그거 반대합니까 지금? 그렇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해야 돼. 맞죠. 그걸 누가 거부하고 비판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토론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알지만 권영국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반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여성의 권리를 더 증진해. 그걸 누가 얼마나 바빠. 심지어 이준석 후보라도 면전에서는 못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론은. 그렇죠?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옳으니까, 다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선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얻는 표가 적어요, 늘. 이게 뭔가 갭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단지 지지를 하는데 표를 이 사람에게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까요? 약간 중도적인 후보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현실론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현실론자들이 이상을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상을 다 동의하고 지지하는데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늘 미안하지만 이쪽 후보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현실론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걸 미안한 마음을 좀 완화시킬 수 있죠. 예전에 그랬죠. 후보자 투표와 정당 투표가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진보 정당이 10명씩 막 국회에 진입할 수 있었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거는 그런 이 현실론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적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제도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이 현실론자들은 왜 그렇게 투표를 할까요? 그것도 여러분 다 알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번 앞에 나와서 설명하라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네? 왜요? 그냥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진보 후보, 근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지형을 보면 이 사람이 당선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해. 그럼 내가 표를 주면 사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래도 내가 가치지향적으로 투표를 한다면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제일 안 좋은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커져. 나는 이거는 못 보겠어. 이런 생각인 거죠. 주로 다수는 이런 쪽. 저 사람이 당선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쪽에 표를 주는 결과가 이 사람이 제일 안 좋은 최악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려가 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늘 미안하지만 하면서 이쪽으로 표를 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쪽을 주고 저쪽이 안 되도록 하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의 현실론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또 다른 현실론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쪽이 주장하는 게 맞고 나는 우리나라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예서 100만큼을 주장한다면 그 100만큼이 1년 내, 3년 내, 5년 내, 10년 내 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 흐름을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게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보수와 진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보수와 진보의 많은 차이 중에 중요한 차이는 발전하는 속도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어떤 방향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빨리 갈 거냐, 조금 천천히 갈 거냐. 그래서 중도 쪽에 있는 사람은 좀 천천히 가자. 그게 오히려 낫다. 라는 생각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에 가 있는 사람은 답답한 거죠. 이게 옳다 그러면 가야지. 그걸 뭘 재고 있냐. 빨리 뛰어가야지.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재밌는데 요 진보주의자들이 또 많이 인용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했던 그 얘기죠. 빨리 가려거든 어떻게 가라?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그러죠.
이쪽의 진보주의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문구인데 본인들이 정치 현장에서 그렇게 안 해요. 빨리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막. 니들 왜 빨리 안 와? 빨리 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런 걸 쓰는데 이쪽에서는 그걸 또 적용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든 양쪽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진보적인 세력들은 가치 지향적이죠. 의제를 제공해요. 끊임없이 우리 나가야 할 방향을 계속 제시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중도주의자들은 어떤가요? 현실성이 있는 거죠. 그가 주장하는 게 100만큼인데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100년이 지나도 100에서 1도 못 나간다. 그러니 나는 지금 10만큼이라도 가는 쪽을 난 선택하겠다.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면 100만큼 갈 수 있지 않겠냐. 이게 현실주의자거든요.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 장점일 수 있어요.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보다 1만큼, 10만큼이라도 가는 게 나으니까 분명히. 그렇죠? 부담도 있습니다. 양쪽 다. 어떤 부담이죠? 중도주의자들은요. 분명히 나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많이 못 나가는 거잖아요. 못 나가는 쪽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그로 인해 고통당하거나 문제 해결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보주의가 주장하는 대로 빨리 그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100만큼 못 가고 10만큼만 갔기 때문에 90만큼의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책임을 이 사람들은 져야 되는 거예요. 반대도 있죠. 100만큼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갔어. 또는 중도주의자가 우려했던 대로 최악의 세력이 집권을 했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으로 떨어져 버렸어. 이게 진보주의자들이 져야 된 부담인 거예요. 우리 지난번 대선 때 이 논쟁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주장한 건 맞는데 결과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건 문제지 않냐. 그럼 이게 언제 또 다 복구하냐. 그럼 현실적으로도 이거는 옳지 않은 거지 않냐. 그래도 100은 아니지만 1, 5, 10만큼 가는 게 낫지.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냐. 네가 아무리 가치도 중요하고 이상도 중요한데 정치는 현실인데.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참 여러분 다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늘 고민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치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치는 뭐예요? 저의 책 정치하는 그리스도인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 텐데 물론 지금 절판됐습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타협의 예술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뭐예요? 예전엔 무력으로 다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힘있는 놈인들이 다 됐잖아요. 근데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 대화로 문제를 풀자. 이게 정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정치의 기본은 대화죠. 대화는 무슨 뜻이에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협점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타협점을 찾다는 얘기는 뭐예요? 협상을 하고 중간 어떤 지점을 찾는 거잖아요. 정치는 이상이 아닙니다. 정치는 지독히 현실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각 정당의 지지자들이 이럴 경우가 있어요. 왜 국회의원들을 자기네 국회의원들을 비판할 때가 있거든요. 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국회에 들어가 놓고서 왜 그걸 양보하고 이 되도 만도 않는 법을 만들어 오느냐라고 비판할 때가 있어요. 자기 편에게도.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100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저쪽도 100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막 대화하고 타협하다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느니 50 주고 50 받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이게 나쁜 거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총 들고 싸워야죠. 그죠?
내 생각을 100%다 관철하려면 총 들고 가야 되는, 그게 계엄인 거예요. 예? 대화하고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원시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게 중도와 진보 논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정치는 대화에서 내가 100% 동의는 안 되지만 내가 줄 거 주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또 요만큼 얻어내는 거. 그래서 또 한 단계 가고 또 한 단계 가고. 이게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냥 막 자기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만 막 주장쳐. 이 사람은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토의하고 뭘 할 때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과 그룹으로 같이 토론하면 좋겠어요? 늘 스트레스만 받고 올 거잖아요. 쟤는 자기 생각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같이 토론하면 좀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이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이러면 싫어할 거잖아요. 정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진보주의자들이 정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가 옳다는 거 주장창 주장하면 그거를 자기는 다 됐다.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겁니다.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정치를 종교화 시켜버린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대화의 결론이 타협일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100만큼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어떨 때는 정말 10만큼밖에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제로보다는 나으니까. 그게 현실론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조금 기독교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런 정치와 종교를 너무 혼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말에 다 설득되거든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또 이런 진보주의자들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또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관대해. 에? 그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용납해. 아니 왜 그쪽에서는 또 굉장히 관대해 또. 근데 여기서 또 왜 이렇게 완고해? 에?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기독교 정치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럽니다. 그냥 어떤 가치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그냥 주장창 주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네?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건 우리가 해야죠. 그렇게 살자. 이거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분명히 있지 않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비종교인들, 타종교인들, 정말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사회를 일구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나의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내 가치도 버리거나 내 가치 자체를 타협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내 가치는 굳건히 지키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그쪽으로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가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왕들과 높은 지에 있는 저는 여기서 품위 있게라는 말에 꽂혔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좀 품위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그죠? 품위 있게. 이게 정치가 잘 되면 우리가 구차하게 막 이렇게 살지 않고 이 품위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더 설명한 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우리가 정치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우리를 걱정해야지. 걱정하지 말고 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지만 진짜 좋은 정치는 어떤 거다?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누가 통치하는지 잘 모르는, 그래도 세상이 너무 잘 굴러가.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정치예요.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이렇게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옵션이 몇 개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좀 더 그나마 나은 사람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좀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표를 행사해서 사람을 선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온 국민이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